안녕하십니까. 오늘 니케아 이후의 교회사는 정통 교부들의 생애와 사상에서 지난 시간에서 오늘은 동방 정교회 교부들 중에 카파도기아 교부들을 살핍니다. 카파도기아 교부들은 데바실리우스, 니사의 그레고리, 나치안주스 그레고리 이 세 분입니다. 먼저 데바실리우스, 바실 더 그레이트 329년에 태어나서 37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데바실리우스는 주후 329년 소아시아 카파도기아의 카이사리아에서 부유하고 경건한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바실리우스 조상들은 기독교의 순교자로 널리 알려진 기독교의 알려진 가문, 유서 깊은 가문이죠. 바실리우스의 마음에 경건한 신앙을 심어준 분은 그의 할머니이신 세인트 마크리나, 그리고 그의 모친 세인트 에멜리아예요. 두 분이 그렇게 알려진 분으로 고대 역사에 있습니다. 그 시대 역사에. 그에게는 형제 넷과 누이 5이 있었는데 모두 신앙적인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형제 중에는 그레고리우스는 니사의 감독이 되었고 그래서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형제입니다. 페트루스는 세바스테의 감독이 됩니다. 누이 소마크리나 더 영거 이런 뜻이죠. 소마크리나는 동방교회에서 세인트의 반열에 오른 자입니다. 마크는 기독교 집안이죠. 알려진 또 정말 신실한. 바실리우스는 초등교육을 수사학자였던 아버지에게서 받습니다. 그 당시 이제 수사학이 굉장히 알려진 학문이었죠. 나이가 들자 콘스탄티노플로 유학을 하고 AD 347년 그곳에서 그는 저명한 학자 리바니우스의 개인적 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테네에 가서 여러 해를 또 공부를 해요. 그곳에서는 수사학과, 수학과, 철학을 공부합니다. 거기서 평생의 친구 나치안주스 그레고리를 만나게 됩니다. 나치안주스 그레고리죠. 그는 아테네에서 주 351년에서 355년 대략 5년 동안 수학합니다. 주 355년 그 해 고향으로 돌아오고 그 해 부친이 돌아가십니다. 그는 고향 카이사라에서 수사학자로서 교수 생활을 했고 그의 누이 마크리나의 권명과 조언으로 그러한 세상적인 명예로부터 돌이켜 성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냥 단지 수사학자예요. 성직자의 길은 아니고. 그는 세바스테의 유스타티우스에게 보낸 서신에서 자신의 심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으나 복음의 경이로운 빛으로부터 이 세상 지혜의 어두움을 깨닫고 진리의 빛으로 돌아섰습니다. 내가 젊을 때 학습한 모든 학문들이 헛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첫 종교적인 삶으로서의 전환은 그의 삶의 전환으로 시작되는데 그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보다 더 나은 진리의 빛이 없다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팔아서 구주의 복음을 추구해야 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카이사라의 감독 니아니우스에게 세례를 받고 더욱 종교적으로 헌신된 삶을 추구합니다. 그의 나이 27세, 아직 30세가 되기 이전에 그는 그의 고향 카이사르를 떠나 좀 더 헌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와 상애굽과 팔레스타인과 코엘레시아,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로 수도사의 여행을 떠납니다. 이때가 주 357년입니다. 358년 수도사 여행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그는 아네시아 계곡 근처
네오카이시아리아 근처의 자그마한 지방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곳은 그의 할머니 마크리나의 보살핌을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며 그의 선친의 소촌 이후의 어머니 에멜리아와 누이 마크리나가 거주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에서 약간의 수도사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바실리우스는 그에 못지않는 교부 니사의 그레고리죠. 손 아래 형제입니다. 그 그레고리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도 성직자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바실리우스는 본도, 폰투스로 가서 은둔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바실은 그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헌신하는데,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데 헌신하고 본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정통신학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노력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고아와 과부를 위한 거처를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주 359년 바실리우스는 그의 동료 앙시라의 바실과 세바스테의 유스타티우스에 의해서 은둔 생활을 멈추고 콘스탄티노플에서 개되는 공의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그의 소심한 성격으로 인해서 토론을 기피하긴 하지만 주 360년 공의회가 개회되었고 거기서 아노멘 안스가 경지됩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우스가 아리미눔 신조에 서명함으로 이제 폐회되죠. 그 회의에 참여하고 나서 다시 카파도기아로 돌아와서 카이실의 감독 다이우스가 소천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아테네에서 수학을 할 때 친분을 맺은 율리우스가 로마 황제가 된 시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율리우스가 카파도기아를 방문한다고 연락이 왔을 때 바실리우스는 친분이 있는 율리우스의 방문을 기대하였으나 그와 달리 로마 황제가 된 율리우스는 배교자가 되어서 반기독교 정책을 그곳에 와서 지시한 거죠. 이교의 신전을 다시 복구하고 이기적 제사를 드리라고 칙령을 내렸어요. 이에 대해서 바실리우스는 담대하게 거절합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어떤 담대한 행위는 순교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왕이 그러면 죽어야 되니까 바실리우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배교자 율리우스 황제가 일찍 죽어요. 그래서 바실리우스는 로마 황제의 칙령을 거절한 이후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주 364년 바실리우스는 억지로 떠밀려서 장로가 되었고 365년 계속 본도에서 은둔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였던 아리우스주의자 말렌스가 정통신앙을 추구하는 성직자들과 신자들을 핍박합니다. 로마 황제 말렌스는 가이시아라 지방의 유력한 정통주의 신학자가 누구인가 조사하다가 바실리우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를 소환합니다. 바실리우스는 로마 황제 앞에 정통신학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바실리우스는 이노미안과 아노미안스의 사상을 정지합니다. 그들의 교리가 거짓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 370년에 카이사르의 감독이자 카파도기아 전역의 수도 대감독이 되었고 주 372년 바실리우스는 티아나의 감독 안티무스와 격렬한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교회 법정까지 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슬픈 것은 그 대적자들이 그의 친구 나치안주스 그레고리와 이간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실리우스는 정통 교리로서 니케아 신조를 보존하는 데 그의 생애 전체를 헌신했습니다. 그것은 동시대를 살았던 한참 선배긴 하지만 아타나시우스에게도 칭찬을 받았어요.
그는 무엇보다 그 당대에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았던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네 스피리투 상토. 이라는 저서를 남겨요. 중요한 성령론에 대한 책이죠. 두 번째는 이제 니사의 그레고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후 335년에 태어나서 395년에 죽었고 그의 형님은 네바실리우스죠. 니사의 그레고리 젊은 시절. 니사의 그레고리는 그의 형 마실리우스의 손 아래 형제였습니다. 그는 셋째 아들로 태어났고 소심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천적인 삶보다는 연구와 사색에 더욱 헌신했습니다. 오리겐의 저서들을 탐독했고 그의 사상도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형 마실리우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형을 부친과 같이 자신의 스승으로 따랐어요. 니사의 그레고리스는 형 마실리우스와 그의 친구 나치안 주스 그레고리와 함께 카바도기아의 신학자라는 별칭으로 니케아 신조를 변론한 정통신학자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입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스도 수사학자로서 잠깐 동안 활동을 하였으나 이내 세상을 등지고 본투스에 가서 은둔자로 삽니다. 주 361년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혼인을 했고 주 381년에 니사의 그레고리우스가 감독이 되는 그해 안에는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의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펴봅니다. 주 372년에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그의 형의 사역지와 그리 멀지 않는 니사라는 부분에 감독이 됩니다. 거기는 이제 카바도기아 지방의 하찮은 소도시였어요. 근데 그쪽으로 갈 것을 권유한 게 그의 형 바실리우스입니다. 바실리우스는 독특한 이제 생각으로 니사의 그레고리스에게 이것을 조금 어드바이스 했다 할까요? 한 건데 동생에게 너가 있는 그 지역 때문에 네가 명성을 얻는 것보다 그 지역이 너로 인해서 명성을 얻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죠. 배경을 등에 업고 자신이 명성을 날리기보다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함으로 너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빛을 나도록 하라. 이 예상은 적중했고 니사의 그레고리스의 헌신적 사역으로 그 지역이 정통신학이 가르치는 교회로 알려지게 됐어요. 그 지역이. 또 정통신학이 확립됐어요. 그 지역이. 그래서 아리우스주의자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주 376년 열린 종교회에서 니사는 면직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면직되는데 입김을 줬을 것으로 추정되는 로마 황제 발렌스가 2년 후에 죽어요. 그래서 다시 감독직을 되찾습니다. 다음 황제가 당연히 추방령을 처리했겠죠. 주 379년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안디옥에서 열리는 공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분파주의자들에 대한 처결을 논의하고자 하면서요. 그 시기에 그가 존경했던 누이 마크리나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에게는 누구 못지않게 또 신앙의 감화를 주었던 분이 이 누이 마크리나입니다. 분명히 누나겠죠. 손위 누이겠죠. 그녀의 죽음은 그에게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스는 이제 예루살렘의 시리를 만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으로 순례 여행을 가고 베들레헴과
골고다와 겟세마네 동산을 돌아보고 귀향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의 서글픈 현실을 목격했는데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큰 절망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에 거하는 그 거민들의 신앙의 상태가 심각하게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도 이미 그쪽 예루살렘이나 그쪽 지역의 교회들은 굉장히 신앙이 심각하게 어두웠던 것 같아요.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은 부도덕함과 다툼으로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니사의 글에 우리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모든 부정과 부패 온상지로 바뀌었구나 하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주 381년 니사의 글에 우리는 콘스탄티노플 공의에 참여하게 되고 누구보다도 콘스탄티노플 공의의 총재로서 활약합니다. 그의 거룩한 영향력은 콘스탄티노플 공의의 크나큰 위로가 됩니다. 콘스탄티노플 공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니케아 신조를 재확인한 중요한 회의죠. 니사의 그레고리오스는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 니케아 신경의 정통성을 강력하게 변론하였고 그런 니케아 신경의 거룩성과 보편성을 변호하면서 니케아 신경을 정통 교리로 재확인할 것을 확고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주 383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린 대회에도 참여하는데 이 대회에서 3일체의 두 번째 위격과 세 번째 위격의 신성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 당시에는 일신론이 강하게 대두돼서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식으로 아리수주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지 않다. 삼일체를 강력하게 변론하면서 두 번째 위격과 세 번째 위격의 신성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본질의 동일성을 변호합니다. 주 394년 니사의 그레고리오스는 거기 참여했을 때 그 대의장 넥타리우스의 요청에 따라 더더욱 정통신학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395년 그런 모든 사역을 마치고 소천합니다. 395년에 돌아가시는데요. 이런 모든 일을 다 성취하고 돌아가셨죠. 마지막 이제 카파도기아 교보들은 나찌안 주스의 글에 올립니다. 330년에서 390년에 돌아가셨는데요. 대바실리오스의 친구이며 카파도기아의 세 번째 중요한 교부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세 사람의 카파도기아 교부들의 신학으로 인해서 니케아 신앙은 보존되고 동방 신학은 꽃이 피었습니다. 나찌안 주스 그레고리오스는 주 330년 나찌안 주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성읍은 카파도기아 지방의 남서쪽에 있었던 상업도시였습니다. 그의 부친은 그 지방의 감독이었고 나찌안 주스 그레고리오스의 종교적 특징은 그의 모친 노나로부터 비롯됩니다. 그의 모친 노나도 오래된 경건한 기독교 귀족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녀의 경건한 삶과 간절한 기도는 그녀의 남편을 감독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휩시스트라니아스라는 이단에 빠졌었는데 그의 아내 노나와 결혼한 후에 기독교로 돌아옵니다. 그의 모친 노나는 사무엘을 성전에 바친 한나처럼 이런 시기부터 나찌안 주스 그레고리오스를 하나님을 위한 사역자로 드리기로 소원합니다. 나찌안 주스 그레고리가 그것을 수락했으니까 된 거죠. 그리고 나찌안 주스 그레고리가 어려서부터 성경도 가르칩니다. 나찌안 주스 그레고리 나이 22살에 어느 날 폭풍이 칠 때 도무지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소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나치안주스 그레고리우스는 그의 친구 데바실과 함께 카파도기아의 카이시알에서 함께 수학했고 그들 서로의 경건한 신앙은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고 무엇보다 정통 기독교 신학의 형성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주 361년 나치안주스 그레고리우스는 성직자로 서임을 받았고 주 370년 아리우스주의자였던 로마 황제 발렌스가 카파도기아 지방을 두 구역으로 나눠서 한 구역을 그의 측근 안티무스에게 주었는데 이것은 데바실리우스를 흔드는 것이었죠. 그때 나치안주스 그레고리우스가 친구 데바실리우스를 도와줍니다. 데바실리우스는 아리우스주의를 배격하고 보편신학을 강화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주 373년에 나치안주스 그레고리우스가 살던 성읍에 전염병이 돌았고 그 해 수확은 줄었고 그래서 많은 가난자들이 배고픔에 굶주려야 했을 때 그레고리우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합니다. 주 374년에 그레고리우스의 부친이 소천을 하셨고 그레고리우스는 얼마 있지 않아 그의 모친 노나의 죽음도 맞이합니다. 그의 모친 노나는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십니다. 주 379년 나치안주스는 그레고리우스가 사랑하고 존경한 동료 데바실리우스의 사망을 지켜보게 됩니다. 나치안주스 그레고리우스는 그의 동생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에게 형의 죽음을 알립니다. 주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예가 로마 황제 데오도시 1세에서 소집되었을 때 정통 가톨릭 신앙으로 교육받은 데오도시 1세는 콘스탄티노플 공예를 통해서 정통 가톨릭 신앙을 재확립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카파도기아 교부들 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도 그렇고 큰 활약을 했고 아리스토주의자들을 파문했죠. 니케아 신조를 정통교로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나치안주스는 그레고리우스도 그 공예에 총대에 참석하게 됐는데 나치안주스 그레고리도 이분도 그러니까 당연히 니사의 그레고리스와 함께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니케아 공예를 재확인하는 콘스탄티노플 공예의 결정은 이런 훌륭한 신학자들에서 결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는 니케아 신경과 함께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동일하게 재확정되면서 이것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통교회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인해서 더 이상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나치안주스 그레고리우스는 콘스탄티노플 공예를 마치고 나치안주스를 귀환했고 근데 나치안주스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 있었어요. 이는 나치안주스 그레고리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아폴리나리우스 주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이단이 슬그머니 들어왔어요. 나치안주스 그레고리가 없을 때. 나치안주스가 치리하던 교회는 흔들리고 다투고 싸우며 교리적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폴리나리우스 사상이 급속히 나치안주스 교회 안으로 유입되었습니다. 그때 나치안주스 그레고리스는 아폴리나리우스의 주장을 논박하고 정통신앙을 지킵니다. 주 390년 나치안주스는 그레고리스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나치안주스 그레고리우스는 정통신학의 계승자로서 정통교부들의 역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의 정통신학의 대변으로 거룩한 법형교회는 크나큰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